금리는 인하되는데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근데 사실은 지금 분명히 대출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 분명히 같아요. 근데 이 대출이라는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대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7월 달에 이제 스트레스 DSR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 2월 달에 1단계를 했을 때는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거래량이 늘어났고 2024년 9월 달에 스트레스 2단계를 했을 때는 대출 거래를 막아버려 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대출에 대한 것들을 쪼이면은 이제 수요자의 유동성들을 조금 줄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줄이느냐 아니면 막아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들은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거는 대출을 막으면은 거래량은 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출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정책, 대출의 정책이 일시적인 거냐, 지속적인 거냐. 본질은 대출 정책은요, 너무나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대출 규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 두세 차례 하겠다고 했고, FOMC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두세 차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금리는 내려가고 대출은 쪼이면은 사실은 보합 상태 같은 형식들이 우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것 큰 안목에서 볼 때 대출이나 금리에 대한 거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막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저는 좀 속상한 게 이제 HUG에서 이제 허그에서 전세 보증보험 비율 자체를 100에서 90으로 줄이는 거를 7월 달에서 5월 달로 낮췄잖아요. 5월 달로 지금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갭 투자 막겠다는 건데, 갭 투자를 저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라고 얘기했어요. 갭 투기라고. 아니, 갭 투자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 건데 우리의 이익이 가는 부분에만 도덕적으로 지목을 하고 거기에서 사회적 이익을 주는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전세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으로 줄이는 거는 일단은 갭 투자를 하는 부분들, 역전세를 명분으로 해서 갭 투자를 조금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조건부 전세 대출이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산 다음에 잔금을 치르려고 할 때 잔금 치르는 날 전세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거랑 합쳐가지고 내 돈 합쳐서 이렇게 집을 사게 하는 거예요. 갭 투자를 하는 건데 요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제는 매수자가 집을 10억짜리 돈을 다 내서 등기 친 다음에 새로 맞추는 사람을 전세를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는 갭 투자를 방지시키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제 겁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 거래의 공급들이 축소가 되거든요. 이런 정책들 조금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다시 대출로 돌아와서 대출은 일시적으로 시장을 좀 누르는 효과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 자주 바뀐다. 그리고 돈이 풀리고 유동성 시장의 본질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이용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좀 물려 있으면 그걸 끌고 갈지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 실수요자가 자기 돈 모자라서 미리 좀 사놓고 그쵸. 내가 들어갈지 찍어놓고 하는 것도 갭 투기로 가고 하면 진짜 그렇죠. 그건 너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부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 지금 실제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해요. 저번 주부터. 근데 이제 이렇게 대출 자체를 이렇게 규제한 나라도 사실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 대출도 은행에서 그냥 알아서 하면은 얘네들이 수익성이 좋고 안 좋으면 대출 안 해주면 그만인 거고. 알아서 조정하죠, 알아서. 본인들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손해보는 장사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거 담보 인정 비율 보고 알아서 그냥 해주면 되고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일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도 수월해지고 하는데 어떨 땐 대출 이만큼 해주고 어떨 땐 안 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이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단을 잘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 일반 평범사들은 진짜 어느 장단에 멈춰야 되니까 이거 뭐 들어갈 타이밍 모르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타이밍. 근데 오히려 선수들만 더 도와주는 정책인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이런 정책을 계속 하는 것도 안 좋다,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자꾸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출 안 받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게 또 전세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갭 투자가 또 유행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부작용을 더 크게 왜냐면 걔네들이 생각하는 갭 투자도 결국 투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를 막으려고 대출을 안 해주지만 오히려 투기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투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지분 그 시프트 할 때 시프트라고 있잖아요. 오세훈이 그 임대주택 민간 임대 있잖아요. 근데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집이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는 것도 맞죠. 돈을 내고 사는 건데 왜 어떻게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묘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돈으로 사고 팔고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모든 재화가 이익을 사고 팔 때 이익이 안 나는 구조가 있는 게 뭐 어디 있냐고요, 사실은. 원래 부동산은 홈과 하우스 두 가지 기능이 그럼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였다. 근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정책들이 계속 이런 약간 어긋나는 말과 행동이 자꾸 달라지는 그런 정책들이 나아질 거니까 일단 본인의 좀 생각부터 좀 재정립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본인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또 행동은 또 이상한 정책들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확고한 이런 신념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뭐 기부 채납을 받을 때 맞아요. 왜 웃으십니까? 김원동 사장님하고 한 맞췄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임대주택을 그렇죠.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가장 좀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민주택, 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리려고 기부채납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정책의 방향 자체는 뭐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곤 하지만은 가끔씩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조금은 이 좌성향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를 저도 이제 공직에 있었으니까는 좀 그런 방향들을 좀 본 적이 있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정책들 보면. 왜 임대주택을 저렇게 많이 지으려고 하지? 예. 그러니까 주변 참모들이 아마 다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주변 참모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당장은 이제 충격파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당장은 잠잠할 거다. 이제 하지만 그 여파가 이제 아까 뭐 강동이나 과천이나 그 성동구나 마포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충분히 퍼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퍼지면 과연 그러면 서울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서울 전 지역을 묶어버릴 거냐? 그럼 묶어버리면 과천이나 분당이나 동탄이나 경기도권으로 확산될 거다. 저는 대환영한다. 서울 전역으로 묶어라. 서울 전역으로 묶어. 그럼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경기도 묶지 않겠냐? 그럼 충청권. 그러면 괜찮다. 충북 혁신도시도 있다. 천안에도 있다. 네. 경기도. 아니야,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너무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그렇게 이제 다 해버려라. 음.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빨리 이제 다른 제가 또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렸어요. 계속. 이제 공급을 많이 하고 양도세를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하면은 또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좀 정책을 만드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띄울까요? 네. 어떻게 하셨죠? 정확하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뱃머리를 돌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돌리는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국이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요렇게 돌다가 완전히 돌았어.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어요. 지금 도는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국이 재지정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수습이 안 되지, 사실은. 그렇죠. 원래 강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거래량들이 신고가는 계속 나와요. 호가가 엄청 나왔는데 얘들이 너무 높으니까 매수자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살짝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토지거래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옆으로 퍼지는 거. 저는 시기는 못 맞춰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 주는 이제 갭 투자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급한 사람들이 조금 호가를 낮춰가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게 일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강남 쪽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여유롭게 가겠죠. 근데 강남에 막히면 어떻게 하냐? 이제 옆으로 퍼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뱃머리가 돌아갔다는 게 이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네. 어제까지 거래량이거든요. 3월 거래량이 지금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거래량이죠. 3월달이 2058건인데 1월달 거래량 보세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이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요까지 간 게 아니라 20일 동안에 거래량이 541건. 4배나 많죠. 네. 그 다음에 2월보단 2배나 많죠. 네. 그러면 이게, 이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엄청 올라간 겁니다. 많이 꺾여서. 자, 그럼 밑에를 보시면은, 네. 밑에는 지금 1월하고 12월 거래량보다 2월 거래량이 월등히 높잖아요. 네. 요거보다 더 높은 게 지금 위에 보시는 3월 거래량이에요.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꺾이는 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위로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잠하겠죠. 잠잠한데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거래가 조금 더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건 간다고 봅니다. 만건 간다고 봐요. 지금 올해 지금 2월 달은 아직 거래량이 끝나지 않았는데 한 6천 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6천 초반 정도로 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돼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비교해 보면은 지금 1월 달하고 작년에 7월 달 이후에 8월 달이 6천 건이었잖아요. 한 요 정도보다 조금 못 미치게 2월 달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제일 많았잖아요. 9,200건. 전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는 얘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7월 달. 조금 더 좋게 보면 10,000건 가까이도 충분히 3월 달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가 돌렸다라고 생각하고 돌렸다. 서울에서의 거래량 자체는 5,000건 정도 전후가 정상적인 거래인데 그게 이제 훨씬 넘어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정상적인 거래예요, 이제. 근데 이제 또 막아버렸으니까는 거래량이 이제 막힌 데서 옆으로 퍼지는 게 있을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거래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럼 경기도는 어떠냐? 여기 경기도는 없지만 경기도가 거래량이 10,000건 이상, 12,000건 가까이 가야지 정상적인 거래예요. 네. 2월달 지금 10,000건 왔어요. 예,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경기도가 다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지역은 좋고 아직까지 경기도 워낙 넓고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퍼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얘는 이제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은 이미 돌아섰고 경기도는 좀 돌리려고 하는 딱 이런 타이밍에 있는 지역들이 몇몇 보이고 이미 과천은 돌아섰고 그렇죠. 과천은 돌아섰고 과천은 경기도라고 하기에는 그죠. 네. 네. 서울이죠. 주 그렇죠. 강남이니까. 그래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미 돌아선 대형 항공모함을 다시 돌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의 추이가 조금 멈추는 시기는 규제 때문에 있지만 똑같아요. 2017년 파리 대책 때도 조금 이거 무서워 이래가지고 그때 제 아는 사람이 그 40평대 그 잠실 우성 1, 2, 3차를 12억에 팔았는데 지금 이게 뭐 30억 와. 가까이 되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거에 공포에 너무 좀 떨지 마시고 주식은 우리의 심정을 바로 반영하는데 부동산은 심정을 바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파는데 거래세도 많이 들고 무거우니까는 바로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특성을 좀 잘 이용해서 조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잘 버티시고 무섭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더럽 뭔가 공포 매도를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항공모함은 이 뱃머리가 이렇게 틀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시기는 당연히 오죠. 근데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요걸 다시 돌리기에는 또 시간이 좀 걸린다. 고무보트도 아니고 예.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의 거래량, 경기도의 거래량을 보면은 우선은 그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이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풍선 효과도 조금 더 시기적으로는 늦게 올 수 있지만은 한번 풍선 효과가 터지면은 확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떠십니까? 아유, 저는 정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이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저는 일시 멈춤이라고 봐요. 일시 멈춤. 그러니까 틀어진 배를 이제 일시 멈춤을 해서 그 효과가
잠깐은 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멈추기에는 역부족일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오히려 반발작용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거래 자체가 틀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무주택자나 그다음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구축만 실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신축도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안에 있는 신축들은 실거주하기도 더 편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도 수요가 좀 더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재건축 뭐 잠시주공이라든지 음마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우성 1, 2, 3차라든가 원래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게 우리만 피해 보다가 다른 데가 다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니 오히려 우리 이쪽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호재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만 그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다 같이 나쁜 안 좋은 조건이니까 똑같은 안 좋은 조건에서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호재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리는 실거주가 가능한 강남 3구 용산의 신축들도 조금 더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면 이런 기회를 또 전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만 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또 유리한 또 관점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갈아타기 하기에는 실거주 갈아타기의 상급지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죠. 예, 네, 오히려 기회일 아무 수도 지장이 있다는 없고.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갭 투자.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경매로 할 수 있습니다. 경매. 그러니까는 경매로 할 수 있으니까는 네. 제가 그냥 모니터링을 싹 다 했거든요. 3개 정도, 최소 4개 정도 괜찮은 물건이 있어요. 예. 근데 일단 내 돈 다 해서 잔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그 경매는 경락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경락대출이 이제 자기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최대 90%예요. 최대 90%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갭이 된다고 하면 우선은 경락대출로 다 받은 다음에 이제 뭐 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24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 13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13억이 낙찰 안 되죠. 그거보다 낙찰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것들을 좀 낙찰가는 좀 높겠지만은 그래도 몇 억 정도는 이익을 보고 가는 또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이제 전략 중에 하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거주로 상급증하는 것도 전략이고, 그렇죠. 네.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풍선 효과를 이용해서 갈아탈 수 있는 전략들을 고민해 본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죠. 그렇죠. 수도권에 지금 좀 조용한 데는 네네. 어디십니까? 그런 데는 계속 저는 한 2년이나 4년 후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쌀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한참 올랐을 때는 제가 좀 약간 조심하고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사는 게 더 좀 저평가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 얘기했나요? 뭐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같이도 하셨고 네네네네. 따로 촬영할 저희고. 때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네. 근데 지금 돌아켜 보면은 또 제 의견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 제 전략이. 왜냐면 막 급하게 막 잠시 급등할 때 이런 데 사지 마시고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로 제한이 있는 데를 사셔라.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거꾸로 역으로. 맞아요. 예.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아마 제 전략을 따르신 분들은 지금 이 시국에도 굉장히 괜찮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도권 아파트는 제가 볼 때 하나도 고평가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싸서 좀 기다리면은 저는 충분히 크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싸게 사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비싸게 사면 비싸게 못 파는 거예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더 정말 어려운 거고 잘못하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본이 쌀 때 싸게 사는 게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좀 괜찮은 거를 찾으려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안전한 지역들이 있어요. 제일 안전한 데는 제일 비싼 데가 제일 안전해. 사실은 과천, 분당, 그 다음에 하남, 광명, 성남, 요런 데들이 안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또 안전해요.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올랐나?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과천이 올랐는데 동안구가 조금 움직였거든요. 그럼 동안구 움직이면은 그 주변에 군포나 의왕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분당이 움직이면은 지금 물량이 공급이
부족한 용인도 음. 더 잘 움직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을 해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떨어진 게 이제 이게 집이 끝났거나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떨어진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면 그렇다고 이런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가 반값이 되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나홀로 아파트가 저기 경북의 영천에 있어. 그 나홀로 아파트가 반값이 되면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기도의 포천에 아파트가 되게 좋은 거 있네. 저는 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기 동두천에 좋은 아파트가 있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구에 아파트 간 게 생기네. 군인들이 더 많아요, 연천. 그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고, 다만 경기 남부권이나 서울에서 일자리에 연결이 잘 되는 지역들은 진보의 폭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시기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싼 시기니까 잘 활용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